비빔밥? 그거 그냥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 어차피 섞어 먹는 거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여기 하버드 학생들이 놀러와 비빔밥 요리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중국 남학생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박하는 한 여학생의 말에 입도 뻥끗 못하고 자리를 떠나는데요. 하버드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라는 클래식 음악 동호회 단원으로 있는 메이입니다. 제 이름이 메이라서 중국인이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엄연한 영국 사람이에요. 아무튼 저희의 서울 여행기를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제작진의 연락을 받고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도 아직까지 한국 여행을 추억하며 지금도 그 여행이 계속 회자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저희의 전주와 통영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서울 경복궁과 진관사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전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주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한국의 어느 도시를 가는 게 좋을까 투표를 했을 때 서울을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곳이 전주였어요. 저는 처음에 전주가 어디길래 친구들이 다 전주를 가고 싶어 할까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하면 서울이나 부산이 유명하니 전 유명한 곳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시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이란 곳은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뻤거든요. 난생 처음 보는 한옥은 고즈넉하면서 우아한 멋이 있었어요. 한옥마을에 가면 이런 곳에서 잘 수 있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왜 그렇게 전주를 추천했는지 그 한 장면만 보고도 바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를 가기 위해서 저희 단원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한국 KTX를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전세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는 점이 살짝 아쉬웠어요. KTX를 타면 1시간 50분이면 도착하던데 차로는 3시간 정도가 걸렸죠.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버스를 기다리는데 회장인 카이의 말에 저는 긴장하고 말았습니다. 이동할 때 친구들끼리 친교를 위해 짝을 랜덤으로 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는 중국인 제이슨과 같이 앉았어야 했어요. 비행시간 내내 떠들고 냄새나는 제이슨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누가 잘못 걸리면 어쩌나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카이가 랜덤으로 배정한 제 짝지는 유나였어요. 한국인 단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단원들이 거의 120명이라 유나는 얼굴과 이름만 알고 얘기를 해본 적은 거의 없었죠. 그치만 누가 됐든 제이슨보단 낫겠다고 생각하며 유나의 옆자리에 앉아 전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이나 걸리는데 잠도 오지 않아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는데 유나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아무래도 한국인이라 자기 나라에 온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정말 최고라며 경복궁에서 한복 입었을 때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한국이 좋은 인상을 남겨서 다행이라고 말하곤 혹시 심심하면 같이 볼래? 라며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유나가 보여준 영상은 한국 영화인 것 같았습니다. 엄청 덩치 큰 남자가 나와서 다 때려 부수는 영화였는데 처음엔 좀 과격하다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영화 곳곳에 코믹한 요소들이 많아 저는 순식간에 몰입해 유나와 함께 영화에 푹 빠졌습니다. 한참 전주로 향하던 버스는 갑자기 어느 곳에 멈췄습니다. 기사님은 휴게소라며 10분 정차할 예정이니 10분 뒤에 돌아오라고 하셨죠. 저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들 우르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얘들이 그렇게 화장실을 가고 싶었나 의아했습니다. 유나는 아마 알감자나 오징어 버터구이 사 먹으러 가나 보다며 웃더라고요. 저는 유나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는데 이내 제 단짝 제시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두들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매점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굳이 휴게소 같은 곳에서 음식을 사 먹을 필요가 있나 의아했습니다. 휴게소에서 사 먹는 음식은 대부분 저렴한 싸구려 음식이니까요. 전 그냥 화장실이나 갔다 온다고 말했고 제시는 후회하지 말라며 줄을 서더라고요. 아니 대학생이나 된 애들이 뭐 저런 군것질거리 때문에 줄까지 서는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먹고 싶으면
편의점에서 과자 같은 걸 사 먹는 게 줄도 안 서고 편하지 않나 싶었죠. 화장실에 도착한 저는 위를 올려다보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큰 TV 화면에 초록색 빨간색으로 뭔가 표시가 되어 있었죠. 자세히 봤더니 비어있는 칸을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화면이었습니다. 어쩐지 화장실의 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했더니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편한 시스템인데 이용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만들어내기 어려운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승객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까지 효율적으로 개선해두는구나 감탄스러웠어요. 놀라운 화장실 시스템에 감탄하고서는 다시 버스로 돌아왔는데 대부분 줄을 서느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건지 버스에는 몇 명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기다리다 친구들이 하나 둘 들어오는데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친구들이 사온 간식들의 냄새가 제 코를 찔렀거든요. 그저 그런 싸구려 간식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 사 먹어볼 걸 그랬나 싶었지만 이미 차는 출발했습니다. 유나도 뭔가 사온 것 같았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 보이자 같이 먹자고 말해주었어요. 먹을 걸 나눠주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인데 어쩜 그 순간만큼은 유나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유나가 사온 건 핫바와 알감자라는 음식이었어요. 알감자는 굳이 안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감자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런데 유나는 알감자를 제일 좋아한다며 이거 먼저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거절하기가 애매해서 유나가 주는 알감자를 한 입 베어 물어봤는데 저는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무슨 감자가 이렇게 맛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잘 구워진 감자 겉에 고소한 버터로 한 번 그리고 설탕으로 두 번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정말 맛있었죠. 과연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휴게소 음식이라는데 납득할 만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핫바도 먹어보라고 한 입 나누어 주는데 해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데다가 포슬포슬 맛있었습니다. 미국은 휴게소가 그냥 작은 슈퍼 수준이라 그 생각만 하고 휴게소 음식이 싸구려 음식이라는 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게 정말 아쉬웠죠. 유나에게 한국은 휴게소 음식도 이렇게 고퀄리티냐고 혹시 셰프들이 요리를 해주는 거냐고 물어보자 유나는 제 반응이 재밌다는 듯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워낙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 휴게소 음식들도 많이 발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 휴게소마다 유명한 음식들이 있어서 휴게소 맛집이 표시된 지도도 따로 있고 그 음식들을 도장 깨기 하듯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들이 다 맛있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어요. 다음 휴게소에 갈 때는 반드시 저도 잔뜩 먹을 걸 사와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유나와 다시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영화였는데 주인공이 덩치가 산만해서 펀치 한 번으로 악당들을 날려버리는 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유나는 한국에서 유명한 시리즈물인데 곧 4편이 개봉될 예정이라고 했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컨텐츠를 미국 극장에서 보거나 혹은 넷플릭스로 보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니까요. 아무튼 전주로 이동하는 3시간은 유나와 함께 본 영화와 휴게소 음식으로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에 내려 처음 도착한 곳은 친구들이 정말 기대했던 한옥마을이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옛날 그림책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죠. 친구들은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한옥마을을 이미 한번 와본 적이 있다고 하길래 혹시 괜찮으면 한옥마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추천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유나는 이곳을 꼭 한번 가보라고 하길래 고맙다고 하며 제시와 함께 유나가 추천해 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시와 한참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제시가 우뚝 제자리에 섰어요. 그리고는 이거 꼭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저를 불러세웠죠. 뭔가 빨간 공이 잔뜩 들어가 있는 희한한 기계였는데 도저히 무슨 기계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제시는 이거 왠지 별자리랑 비슷한 것 같아. 나 꼭 해볼래라고 하며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시는 별자리 운세를 보는 걸 정말 좋아해서 별자리를 한 번씩 꼭 챙겨보는 편이에요. 물론 다 믿진 않지만 재미로 보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건 도대체 무슨 기계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구글 렌즈로 사진을 찍어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재미로 보는 토정 비결 운세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제시의 촉대로 운세를 뽑는 기계 같아 보였는데 통이 워낙 많아 뭘 뽑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우물쭈물 거리고 있자 한 한국인이 다가왔어요. 한복을 입고 놀러온 한국인 같았는데 도움이 필요하냐고 저희에게 물었죠. 저희는 정말 감사하다고 이게 별자리 운세 같은 게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태어난 해에 따라 띠별 운세를 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한국에는 이런 방식으로도 운세를 보는구나 싶고 재밌어 보여서 저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무슨 띠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러자 한국인은 친절하게 언제 태어났냐고 물어보고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저희의 띠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동물들이 적혀 있다고 알려주며 저희가 뽑아야 하는 통을 알려주었죠. 미국이라면 이렇게 남을 도와주지 않을 텐데 한국인들은 조금만 곤란해하면 누구든 다가와 친절하게 도와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를 친절하게 도와준 한국인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서는 운세를 뽑아보기로 했어요. 코인을 넣고 뽑기를 돌리면 빨간색 통이 나오는데 그 통을 망치로 깨면 운세가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무엇이 좋은지 조심해야 할 건 무엇인지 알려줬죠. 역시 재미로 보는 거라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시가 나 이번 달엔 물을 조심하라는데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는 곳이 바다가 있는 곳도 아니고 물을 볼 일이 없는데 그냥 재미로 생각하라고 했지만 별자리를 워낙 좋아하는 제시다 보니 진짜 물을 조심해야겠다며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무튼 소소하게 재밌는 경험을 해보았다 생각하며 다시 유나가 알려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탁 트인 풍경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곳은 한옥마을 전망대인데 한눈에 모든 풍경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한눈에 본 한옥마을 풍경은 아주 아름다웠어요. 한옥은 다른 서양 건물들과 달리 자연과의 어우러짐이 참 멋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서양의 건축물과 달리 여유와 쉼이 있었죠. 오히려 그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한옥을 더 멋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시는 유나에게 물어보길 정말 잘했다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옥마을을 내려다봤어요. 그렇게 즐거운 한옥마을 투어를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바로 비빔밥 만드는 코스였어요. 저는 김밥을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며 요리 수업을 꼭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비빔밥이든 뭐든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뭐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요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지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완성된 음식은 한 그릇 음식이었는데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 있는 요리였어요. 이 한 그릇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다니 한국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제시와 함께 비빔밥 재료를 만들기 시작했죠. 어디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친구들을 바라보는데 또 제이슨이었죠. 제이슨은 비빔밥 이거 완전 음식물 쓰레기 같다고 개밥 같은 음식을 왜 만드냐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섞을 거 따로따로 만드는 이유도 모르겠고 거의 다 나물이라 맛도 없을 것 같다고요. 다른 나라의 음식을 개밥이라고 표현하다니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여간 저렇게 매사에 부정적인 애는 이런 훌륭한 음식을 두고서도 불평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회장인 카이가 조용히 제이슨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선 중국은 책상 빼고 다리 달린 건 다 먹지 않냐며 왜 이렇게 난동을 부리냐고 했죠. 그러자 제이슨은 더욱 화가 난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죄다 중국 문화 뱉기는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계속 한국만 감싸고 도냐고 했죠. 그러면서 다음엔 꼭 중국을 가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들 대답하라고 중국 갈 거냐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자 갑자기 안드레아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제이슨이 순식간에 조용하게 바뀌었어요. 안드레아는 아까 네가 차에서 파묘 불법 다운 받아보는 거 봤다고 그렇게 한국 문화 비하하더니 파묘는 왜 봤냐고 했어요. 그러자 제이슨은 당황한 듯 얼마나 베꼈는지 보려고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안드레아는 너 그거 보면서 막 무서운 장면은 벌벌 떨고 잔뜩 몰입해서 보던 거 다 봤다며 부끄러운 줄 알면 애들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하던 거나 하라고 했죠. 제이슨은 안드레아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화장실 간다며 후다닥 조리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시는 쟤는 그렇게 한국 문화 비하하더니 불법 다운까지 받아서 볼 일이냐며 중국인 망신은 제가 다 시킨다고 했습니다. 아니 모든 중국인이 다 저런 건 아니겠지만 제 있음만 보면 진짜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 때가 많았어요. 굳이 저러고 싶을까 싶었죠. 아무튼 안드레아 덕분에 조용한 조리실에서 다시 비빔밥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비빔밥을 만들 때는 모든 재료들을 하나하나 손질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음식들을 종종 만들어 먹는다니 보통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엄마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제시와 제가 직접 만든 비빔밥이 완성되었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음식을 완성했어요. 다들 뿌듯한 마음에 사진을 찍고 자랑하기 바빴죠. 드디어 제가 직접 만든 비빔밥을 한 입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만들면서 느꼈지만 튀기거나 굽는 게 아닌 건강한 조리법으로 만든 거라 몸에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나물들이 매콤한 고추장과 어울려 씹을수록 고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시가 하나 빼먹었다며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맛있는데 뭘 빼먹었냐고 묻자 이 기름을 안 넣었다고 했어요. 기름은 굳이 건강하지도 않은데 넣을 필요 있냐고 했는데 이게 핵심이라며 제 그릇에 한 바퀴 휙 두르고 자기 그릇에도 한 바퀴 휙 두르더라고요. 저는 굳이 안 넣어도 맛있어서 괜히 넣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밥에서는 고소한 향이 확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침이 고이는 향이었죠. 나중에 요리 선생님께 물어보니 참기름이라고 했어요. 참기름을 두르자마자 요리는 순식간에 풍미가 있어지면서 그야말로 미친 맛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번뜩 뜨여 이걸 꼭 사가야겠다며 휴대폰에 따로 적어두고 사진도 찍어뒀어요. 그렇게 제시와 정말 배부르게 비빔밥 한 그릇을 뚝딱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옥 숙소로 돌아갔죠. 모두들 기대했던 시간이라 이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맨 앞에 친구가 쭈뼛쭈뼛거리더니 멈춰섰습니다. 왜 그러나 의아했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한옥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라며 유나가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터라 신발을 벗는다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다들 낯선 문화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죠. 그렇지만 한국에 왔으니 한국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가 먼저 신발을 벗고 한옥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저는 발을 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에서는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이른 봄이라 밤에는 꽤 추웠거든요. 그런데 따뜻한 온기 덕분에 몸이 스르르 녹을 것 같았죠. 바닥도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깨끗하니 저는 등을 대고 누워버렸습니다. 제 행동에 친구들은 다들 놀라워하며 하나 둘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곤 모두 저를 따라 바닥에 누웠죠. 처음엔 제가 갑자기 바닥에 눕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따뜻한 바닥을 느끼곤 이해가 된다며 정말 좋다고 얘기했어요. 유나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도를 차용해 만든 보일러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옛날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떼어 바닥부터 난방을 시작해 방 안의 공기를 데워주었다고 말했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오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유나의 설명을 들으면서 과학적인 온돌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은 태어나서 처음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거라 잘 잘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따뜻한 방바닥 덕분인지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바닥에 자는 것도 할만하더라고요. 다음날 저희는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공연을 마치고 통영으로 이동했습니다. 통영에는 국제음악당이 있는데 거기서는 꽤 수준 높은 공연이 많이 열리곤 해요. 특히 매년 봄에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는 독일의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에서 아시아의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라고 소개했던 만큼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높이 평가되는 현대음악제 중 하나이죠.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인 저희도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어떻게 도시마다 분위기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서울은 화려함과 높은 건물에 압도당하면서도 산과 절이 도시 내에 있어 상반된 느낌의 놀라움을 주는 곳이었고 전주는 한옥마을 그 자체만으로도 두말할 것 없는 최고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통영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참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어딜 가든 바다를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저희 숙소도 바로 바닷가 옆이었죠. 얼른 짐을 들고 숙소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는데 탁 트인 바다에 모두들 환호했어요. 모두들 한국은 어느 장소를 가든 갈 때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완벽하다며 극찬했습니다. 다음날 공연을 앞두고 모두들 자유시간을 가졌어요. 친구들은 모두 바닷가에 가보자며 우르르 몰려 나갔습니다. 저마다 인증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시는 해변이 정말 아름답다며 해변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감탄하고 있었죠. 얘는 보통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한창 사진 찍기 바쁠 텐데 오늘은 사진 안 찍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까 멀리서 사진 다 찍었다며 낮에 본 운세에 물을 조심하라고 해서 그냥 멀리서 구경한다고 했어요. 저는 운세를 믿는 제시가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친구 중 한 명이 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다 미끄러져 바다에 빠져버렸죠. 바위 아래쪽이라 생각보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세차게 치는 바람에 다들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생존 수영이니 응급상황 구조니 많이 배웠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렸죠. 모두 정신없이 허둥대는 와중에 갑자기 바다 위에 드론이 한 대 뜨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해양구조대의 보트가 나타났어요. 주변엔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어디서 나타난 건지 깜짝 놀랐죠. 구조대는 순식간에 물에 빠진 친구를 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오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구급차가 나타나는 바람에 소름이 끼쳤어요. 친구가 물에 빠진 것도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인명구조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마치 누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은 한국의 해양경찰들이 여름을 맞아 AI 인명구조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했어요. 여름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인명구조를 줄이기 위한 한국의 다양한 노력 중 하나라고 얘기했죠. 만약 바다에 누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장면이 AI 카메라에 포착되면 그 즉시 드론을 띄워 입수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장소로 보트를 출발시키는 시스템이었죠. 게다가 드론이 띄워지는 동시에 구급대를 출동시켜 물에서 구조한 다음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에 입이 떡 벌어지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대는 이번 여름에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혹시나 시스템에 결함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나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기술로 친구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영화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한국이 대단했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 예정이라는 점도 놀라웠죠. 물에 빠졌던 친구는 다행히 구조대의 빠른 구조로 인해 바위에 다리가 좀 긁혔을 뿐 큰 위험은 없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학교 측에서도 한국 구조대에 감사함을 전달했죠. 이런 시스템을 미국 전역에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부러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시는 소름 돋는다고 했죠. 한국 기술력이 어마어마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라며 아까 한옥마을에서 봤던 운세가 딱 맞았다며 놀라워했어요. 물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진짜 조심하길 잘했다고 하면서요. 제시는 이제 별자리가 아니라 한국 운세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 다음에 사주를 꼭 한번 봐야겠다며 요즘은 철학관을 알아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요란한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영광스러운 공연을 하게 되었죠. 한국 관객분들은 어찌나 질서정연한지 따로 공연 스태프가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태도도 훌륭했죠. 그렇게 기분 좋게 통영 공연을 마무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여러모로 놀라운 나라였어요. 이번 한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한국엔 워낙 유명한 거대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한번 그쪽으로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국에서 근무하면 맛있는 것도 많고 한국 사람들도 정말 좋은 데다가 살기도 편리하니 누구나 원하는 해외 근무 조건이니까요. 아무튼 저희 하버드 친구들의 한국 여행 이야기를 재밌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또 사연을 보내볼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하버드 친구들의 서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이어지는 영상으로 1편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보면 한국은 기술력도 뛰어난데 그 기술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까지 세계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